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빛조차 닿지 않는 뒷골목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청담동 외곽에 위치한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낡은 패딩 점퍼 하나의 의지에 추위를 견디고 있는 한서연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그녀의 양옆에는 이제 막 4살이 된 쌍둥이 우진과 수인이 졸음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채 엄마의 바짓단을 꼭 붙잡고 있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기계 소음이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와 섞여 서연의 귓가에는 마치 지옥의 사이렌처럼 들려왔다. 지갑 속에 남은 것은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고 그것으로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 먹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더미에 눌려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스티커가 붙은 김밥 한 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정적만이 감돌던 편의점의 평화를 깬 것은 거칠게 열린 자동문의 소음과 함께 들이닥친 악취였다. 값비싼 슈트를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고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들어온 남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인근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다 쫓겨난 듯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다. 와르르 쏟아지는 컵라면 용기들의 놀란 수인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자 남자의 충혈된 눈길이 서연과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남자의 귀에는 그저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밀려난 서연이 중심을 잃고 진열대에 부딪히자 우진이 울며 엄마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것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남자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시다만 음료수 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캔이 터지면서 끈적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어 아이들의 얼굴과 옷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편의점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바닥을 응시하던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조금 전까지 삶에 지쳐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으며 맹수의 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어 주변의 공기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였다. 남자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리며 폭력을 행사하려던 찰나 서연의 몸이 유령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무게중심을 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묵직한 살해였다. 편의점 구석에 위치한 고급 와인 코너 앞에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선일그룹의 젊은 CEO 강도진이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비밀 회동을 마치고 수행비서들을 물린 채 홀로 머리를 식히러 들어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겉보기에는 며칠을 굶은 듯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도 되지 않았다. 그녀가 사용한 기술은 일반적인 호신술이 아니라 특수부대나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용하는 살상무술인 크라브마가의 변형된 형태였다.
도진은 흥미로운 듯 턱을 괴고 그녀를 관찰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처절하면서도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칼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황이 정리되기도 전에 편의점 알바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상황은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뒹굴던 남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태도를 바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에게 들이밀며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임을 강조했고 당장 저 미친 여자와 아이들을 감방에 쳐넣으라고 소리쳤다. 출동한 경찰들은 남자의 배경을 확인하고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서연을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CCTV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들었다. 서연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달래며 순순히 양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돈 없고 힘없는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봤자 이 견고한 부조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언제나 강자의 편이었고 정의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때 편의점의 자동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슈트를 입은 수행원들이 도열했다. 그 사이로 강도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은 공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도진은 아무런 말 없이 경찰들 사이를 가로질러 서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당황한 경찰이 제지하려 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선일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변호사들은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CCTV 영상 확보와 정당방위 입증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난동을 부리던 남자의 신원을 조회하여 역으로 협박죄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세등등하던 남자는 강도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그 남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서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인의 얼굴에 묻은 음료수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경찰과 난동꾼이 사라지자 편의점 안에는 다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서연은 멍하니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과 시선을 맞추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 완벽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품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칠흑처럼 검은색의 금박으로 로고가 새겨진 카드를 한 장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였다. 서연이 놀라 손을 빼려 하자 도진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도진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당신의 그 능력과 눈빛을 내가 사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카드의 감촉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고 과거의 어두운 세계로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배고픔에 지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벽이 허물어졌다. 당장 아이들을 먹이고 재울 곳이 필요했다. 자존심을 지키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다. 도진은 그녀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듯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카드 위에 얹어주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명함에 적힌 주소로 오라고 말한. 그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뒤돌아 편의점을 나섰다. 자동문이 닫히고 도진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안에 든 블랙카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서연은 깊은 한숨과 함께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허름한 여관방에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다. 한서연은 좁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손에 들린 블랙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쌍둥이들의 편안한 얼굴과 탁자 위에 놓인 고급 도시락 통들이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이 건넨 카드는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그녀와 아이들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그녀를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갈 족쇄와도 같았다. 서연은 손끝으로 카드의 서늘한 질감을 느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그녀는 강도진이라는 위험한 남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었지만 당장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언니가 남긴 거액의 병원비 빚을 갚을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서연은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구겨진 정장 한 벌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 협상 전문가로 활동하던 시절 즐겨 입던 옷으로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검은색 슈트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며칠간의 노숙 생활로 인해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어젯밤 편의점에서의 그 서슬퍼런 기세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미리 알아봐둔 24시간 긴급 보육센터로 향했다. 최고급 시설을 갖춘 그곳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블랙카드를 내밀자 직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공손해지며 일사천리로 입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돌아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오직 앞으로 닥칠 강도진과의 담판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선일그룹 본사 사옥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그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이자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접근조차 하기 힘든 성역이었다. 서연은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칫하며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자신의 구두 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다. 안내 데스크의 보안 요원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도진이 준 명함과 블랙카드를 그들에게 내밀었다. 카드의 로고를 확인한 보안 팀장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즉시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급하게 속삭였다. 잠시 후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서연을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정중하게 안내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작아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풍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다시금 권력의 정점에 선 자들의 리그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적막한 복도가 나타났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곳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CEO 집무실 앞을 지키고 있던 비서실장은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옷차림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대표이사의 특별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말 없이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은 강도진의 공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넓은 집무실 안은 모던하면서도 차가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도진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 검토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편의점에서 보았던 흐트러진 모습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돈된 슈트 차림의 냉철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짧게 눈짓을 보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도진은 검토하던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다. 서류철 겉면에는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서연의 이름과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도진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으며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과거와 은폐된 기록까지 모조리 파헤쳤음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덤덤하게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과거 위기 협상 전문가이자 민간 군사 기업의 전술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이력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인질 구출 작전 성공률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3년 전 갑작스럽게 업계를 떠나게 된 이유인 언니의 의료사고 소송건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도진은 서연이 서류를 읽는 모습을 관찰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찾던 인재가 바로 이런 종류의 험한 일을 처리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프로페셔널이라고 강조했다. 도진에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고 커피를 타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들을 제거해줄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필요했고 서연은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선일 그룹이지만 내부에서는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도진의 작은아버지인 최 전무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장악하고 도진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도진은 공식적인 감사팀이나 법무팀을 동원해 그를 견제하려 했지만 내부에 심어둔 첩자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자가 필요했다. 도진은 뒤를 돌아 서연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제안했다. 자신의 개인 수행비서라는 직함을 달고 실제로는 최전무 일당의 비리를 캐내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서연은 도진의 제안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명백히 위험한 일이었고 자칫하면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거나 최 전무 측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블랙카드를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기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필사적이었다. 그녀의 질문에 도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을 그룹에서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주거 단지로 이주시킬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팀을 붙여 24시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녀가 원하는 모든 정보와 자금력을 지원할 것이며 임무가 완수되면 언니의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도진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희망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를 지키는 냉혈한이었기에 오히려 신뢰가 갔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평범했던 삶과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도진이 내민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연봉의 액수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였지만 그 옆에 명시된 비밀 유지 조항과 면책 조항들은 이 계약이 영혼을 담보로 하는 거래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체로 적어 넣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정적을 깼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고개를 들자 도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스마트키와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는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하며 내일부터 공식적인 출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최 전무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있는데 그곳이 그녀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연은 스마트키를 받아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 삶에 찌든 아이 엄마였던 한서연은 이제 거대 재벌가의 권력투쟁 한복판에 뛰어든 그림자 해결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도진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뒤를 돌아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무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 창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흐릿하게 비춰보았다. 낡은 정장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선택이 구원이 될지 파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진이와 수인이가 더 이상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짓밟힌 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마치 검은 날개처럼 펼쳐지는 듯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선일그룹 본사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한서연이 배정받은 비서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도진이 제공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이들을 전담 보모에게 맡기고 출근한 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녀의 몸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비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닌 노골적인 적대감과 무시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기존의 비서들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리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특히 비서실의 실세인 김 실장은 서연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기는커녕 복사기 토너 교체나 커피 심부름 같은 잡무만을 떠넘기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김 실장이 시키는 허드렛 일을 무서운 속도와 정확도로 처리해내며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다. 서연에게 있어 이런 유치한 텃세는 과거 작전 지역에서 겪었던 생사의 위기에 비하면 소꿉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되자 강도진 대표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도진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최무성 전무였다. 최 전무는 도진을 견제하며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인물로 이번에 새로 채용된 서연의 존재를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비서실을 지나치며 서연을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상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 불쾌하고 끈적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고개를 숙인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최 전무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구두 굽에 묻은 흙의 종류와 손목 시계의 시간 설정,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서류 봉투의 두께까지 그녀의 관찰력은 셜록 홈즈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최 전무는 콧방귀를 뀌며 집무실 안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탕비실로 들어가 차를 준비하며 방금 본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해 나갔다. 최 전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 즐기던 시가 냄새 대신 짙은 알코올 향을 감추기 위한 박하 향이 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어젯밤 심각한 문제로 인해 과음을 했으며 현재 몹시 불안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집무실 안에서는 도진과 최 전무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들어갔을 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최 전무는 최근 추진 중인 해외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을 서둘러 승인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도진은 감사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었다. 서연은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냈다. 특히 최 전무가 무의식 중에 언급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철의 특정 페이지가 서연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었다. 서연은 찻잔을 수거해 나오면서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최 전무의 서류철 옆에 물을 쏟을 뻔한 상황을 연출했다. 최 전무가 화들짝 놀라 서류를 낚아채는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은 서류의 내용을 사진을 찍듯 뇌리에 완벽하게 각인시켰다. 밖으로 나온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미건조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서연은 본격적인 그림자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김 실장의 눈을 피해 사내 인트라넷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재무팀의 비공개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고 복잡한 암호화 코드는 전직 정보 요원이었던 그녀에게 있어 난이도 낮은 퍼즐 게임에 불과했다. 서연은 오전에 최 전무가 언급했던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세탁된 자금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수천 건의 거래 내역 속에서 교묘하게 쪼개져 송금된 비자금의 흔적들이 서연의 모니터 위에 하나둘씩 붉은 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거대한 규모의 분식 회계 증거였다. 서연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암호화된 USB에 담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 하나면 최 전무의 팔 하나는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막을 깼다. 발신자는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VIP 케어센터의 원장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전화를 받은 서연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수인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연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호흡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냉철했던 이성은 마비되고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현재 그녀는 도진과 함께 중요한 임원 회의에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수십 명의 임원들이 도진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식은땀이 흐르고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강도진은 서연의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항상 흔들림 없던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창백해진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회의를 진행하던 중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문 쪽을 향하는 것을 본 도진은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개인적인, 그것도 아주 위급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이크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겨우 토해내자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중단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지시했다. 당황한 임원들이 웅성거렸지만 도진은 그들을 무시한 채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도진은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측에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으며 서연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자신의 스포츠카 운전석에 올랐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살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서울 도심에 꽉 막힌 도로 위를 질주하는 도진의 운전 실력은 서연만큼이나 거칠고 과감했다. 그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지름길을 파고들며 최단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도진은 서연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짧게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에게서 고용주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느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도진의 연락을 받은 병원장과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수인이는 VIP 전용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작고 여린 몸에 주사바늘이 꽂히는 장면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도진은 그런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료진이 나와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며 단순한 열성 경련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제야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연은 도진에게 고개를 들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약점이 아니라 엄마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위로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죄책감을 씻어내주는 치유의 주문과도 같았다. 안정을 되찾은 수인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잠이 들자 서연은 비로소 업무 모드로 복귀했다. 그녀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도진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내밀었다. 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서연은 오전에 찾아낸 최전무의 비자금 내역과 분식 회계 증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아픈 와중에도 임무를 완수한 서연의 프로 정신에 도진은 혀를 내둘렀다. 그는 USB를 받아들며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도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으니 준비 단단히 하라고. 서연 역시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아내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확인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최전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일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최전무 측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날 있을 이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도진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복도 끝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보며 서연과 아이들을 지켰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CEO가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도진에게는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잠든 서연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에 대한 그리움이자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에 대한 애착이었다. 도진은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선일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준비가 끝났고, 그 중심에는 강도진과 한서연이라는 최강의 콤비가 서 있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선일그룹 주최 자선 파티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는 그곳은 부와 권력의 전시장이었다. 강도진의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한 한서연은 도진이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평소에 단정한 비서 차림이 아닌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에스코트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최무성 전무와 그의 수하들은 오늘 밤 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도진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예리한 감각을 곤두세우며 자신을 향해 꽂히는 적에 섞인 시선들을 감지해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 전무의 신복인 박상무가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과 서연에게 접근해 건배를 제의했다. 그는 겉으로는 도진의 경영 능력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상무는 서연에게 잠시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며 VIP 라운지로 안내를 부탁했고, 도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이 눈짓으로 안심시키자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서연은 박상무를 따라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 라운지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를 포위했다. 박상무는 태도를 돌변하여 서연의 클러치 백을 강제로 빼앗아 열었고, 그 안에서 미리 심어둔 기밀 서류가 담긴 USB를 꺼내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준비해둔 자필, 진술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줄 알았던 서연의 반응은 박상무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를 흘리며 그를 비웃었다. 서연은 우아한 손짓으로 박상무가 들고 있는 USB를 가리키며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내용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당황한 박상무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기밀 서류가 아닌 최 전무 일당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들이 팝업창으로 줄줄이 뜨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미 파티 시작 전 박상무가 매수한 웨이터가 자신의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역으로 그들의 USB를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바꿔치기에 두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치밀한 반격에 박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주변을 포위했던 보안 요원들조차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서연은 소파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하얗게 질린 박상무를 올려다보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임을 밝혔다. 방금 전 박상무가 그녀를 협박하며 내뱉은 모든 말과 최 전무의 지시사항이라며 떠벌린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박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연은 녹음기를 끄고 박상무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이 녹음 파일과 비자금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앞으로 최 전무의 모든 계획을 도진에게 보고하라는 이중 첩자 제안을 건넸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박 상무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정리될 즈음 라운지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진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나서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박상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 책상 위에 사직서가 아닌 최 전무의 비리 리스트를 올려두라고 명령했다. 박상무가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가자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완벽한 승리를 축하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오늘 밤 당신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고 치명적이었다고 찬사를 보내며 그녀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깊어졌음을 내비쳤다.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최무성 전무는 자신의 신복인 박상무가 패배자의 얼굴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도진과 서연은 그런 최 전무에게 보란듯이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며 승자의 여유를 과시했다. 도진은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곧 재미있는 선물을 보내드리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서연 역시 차가운 미소로 그에게 목례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선일그룹의 화려한 일가족 모습에 감탄할 뿐이었다. 이날 밤의 사건은 도진과 서연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고 반대파들에게는 섣불리 덤벼들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긴장이 풀린 서연은 피로감을 느끼며 창가에 머리를 기대었다. 도진은 말없이 히터를 틀어 실내 온도를 높이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문득 이 남자가 주는 안정감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진 역시 잠든 서연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회사만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쌍둥이들과 서연 그리고 선일그룹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여자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깨우는 대신 잠시 차를 세우고 그녀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전쟁 같았던 하루를 보내고 무방비하게 잠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이들의 엄마이자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 순간 서연이 뒤척이며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얽혔다.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거리 탓에 묘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도진은 서연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은 푹 쉬라고, 그리고 내일은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각오하라고. 서연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최무성 전무의 집무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고가의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양주 냄새와 함께 패배자의 분노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지난밤 파티에서의 굴욕적인 패배와 신복 박상무의 배신으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가 도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곧 그의 파멸을 의미했기에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핏발선 눈으로
창밖에 빗줄기를 노려보던 최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거액의 착수금을 약속하며 한서연의 가장 아픈 약점인 쌍둥이들을 납치해 오라는 잔인한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였지만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그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자 최 전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과연 언제까지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이다. 같은 시각 선일그룹 본사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거세게 몰아치며 도시를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집무실에서 내일 있을 임시 주주총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유난히 거센 빗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려왔고 서류 위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보안팀장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알리는 붉은색 알람이 화면 가득 떴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원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정체불명의 차량들에 의해 포위당했다는 보고였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핏기가 싹 가신 그녀의 얼굴을 본 도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설명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서연의 손을 잡고 집무실을 뛰쳐나갔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보안팀 전원에게 현장 출동 명령을 내렸다.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도진의 차는 마치 성난 야수처럼 도로 위를 달렸다. 서연은 조수석에서 태블릿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 아이들의 탑승 차량은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서 괴한들의 벤 차량에 의해 갓길로 밀려나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었다.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자 서연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변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더 빨리 밟으라고 소리쳤고 도진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엔진의 한계치까지 속도를 높였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마찰음과 엔진의 굉음이 뒤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오직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들릴 뿐이었다. 도진은 핸들을 꽉 쥐며 맹세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아이들이 탄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있었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한 놈이 뒷좌석 문을 부수고 울고 있는 수인이를 끄집어내려는 순간 서연이 달리는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낙법으로 충격을 흡수한 뒤 망설임 없이 괴한을 향해 돌진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춤을 추듯 휘날렸고 그녀의 주먹은 정확하게 괴한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나가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놈들이 일제히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분노로 각성한 서연에게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마치 죽음의 무도회라도 벌이는 듯 우아하고 잔혹한 몸놀림으로 적들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해 무력화시켰다. 도진 역시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3단봉을 꺼내 들고 전투에 합류했다. 그는 서연이 전방에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동안 아이들이 있는 차량 주변을 방어하며 접근하는 놈들을 가차없이 쓰러뜨렸다. 평소의 귀공자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셔츠가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채 주먹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야성미가 넘쳤다. 도진은 한 놈이 우진이를 향해 손을 뻗자 가차없이 그의 팔을 내리쳤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괜찮다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과 도진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괴한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나뒹굴었고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뒤늦게 도착한 선일그룹의 보안팀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자 도망치려던 잔당들까지 모두 제압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도진은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괴한들의 리더에게 다가갔다. 그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배우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남자의 손가락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서연의 눈빛에서 진짜 사례를 읽은 남자는 공포에 질려 최무성 전무의 사주를 받았음을 실토했다. 도진은 그 말을 녹음한 뒤 보안팀장에게 이들을 모두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별도의 장소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도진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안았다. 아이들은 도진의 저택으로 옮겨져 주치의의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고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끊임없이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따뜻한 벽난로 불빛 아래에서 서연과 아이들을 지켜보던 도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 전무는 단순히 경영권 분쟁을 넘어서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도진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서는 서연을 맞이했다. 그는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방언은 끝났다고. 내일 주주총회는 최무성의 처형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연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위협한 자를 파멸시키겠다는 어미 늑대의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도진의 서재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반격 계획을 수립했다. 최 전무가 보낸 괴한들의 자백과 파티장에서 확보한 비자금 장부, 그리고 과거 서연의 언니 사건과 최 전무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까지 모든 패가 갖춰졌다. 서연은 칠판에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며 최 전무의 숨통을 조여올 전략을 브리핑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여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진은 그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내일 주주총회장에 경찰과 검찰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모두 초청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것은 최무성이라는 악인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하고 공개 처형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계획을 모두 점검한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먼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그녀의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강하게 버텨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끈끈한 전우애와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겼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노라고. 도진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무언의 약속을 했다. 반드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날이 밝자 서연은 다시 완벽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준비해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다. 검은색 정장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갑옷처럼 비장해 보였다. 도진 역시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나타나 서연에게 팔을 내밀었다. 가자, 사냥하러. 도진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고 그 뒤로 길게 뻗은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다. 이제 최무성 전무의 운명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침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선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단상 위에는 최무성 전무가 승자의 미소를 띤 채 여유롭게 앉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한 이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납치 실패 소식을 듣고 잠시 불안해했지만 오늘 아침 도진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안도하며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최 전무는 주머니 속에 든 위임장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도진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순간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반면 반대편 좌석에 앉은 강도진은 석상처럼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 주변의 소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패배자의 체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의 막이 올랐고 첫 번째 안건으로 강도진 대표이사의 해임안이 상정되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해 온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도진의 경영 능력 부족과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최 전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는 도진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으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일부 주주들은 최 전무의 선동에 동요하며 웅성거렸고 분위기는 점차 도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는 선일그룹의 미래를 위해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강한 위압감을 풍기며 좌중을 압도했다. 도진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 앞에 섰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최 전무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대신 주주들에게 진실을 목격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도진은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경영 성과를 증명할 자료 대신 회사를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를 고발할 증인을 모셨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등장했다. 그녀는 평소의 비서 유니폼이 아닌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여신처럼 당당하고 고귀해 보였다. 한서연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최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서연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도진의 옆에 서서 미리 준비된 노트북을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복잡한 숫자가 나열된 엑셀 파일들과 해외 계좌 내역들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이 최무성 전무가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횡령한 회사 자금 내역이며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자금 세탁 경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 전무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최 전무를 지지하던 이사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저 여자가 보여주는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악을 썼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부르며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리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도진에게 장악된 보안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최 전무의 발악을 비웃듯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 전무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젯밤 서연이 확보한 박 상무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서연의 쌍둥이 아이들을 납치하여 도진을 협박하라고 지시하는 최 전무의 잔인하고 비정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흘러나오자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주주들에게 경영 능력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3년 전 의료사고로 사망한 서연의 언니 사진과 당시 병원 측의 은폐 시도가 담긴 내부 문건이 떠올랐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당시 병원 이사장이었던 최 전무가 병원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조카들이 고아가 된 배우에 최 전무의 탐욕이 있었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은 장내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폭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한 악인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이자 정의 구현의 현장이었다. 최 전무는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궁지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그는 최무성 전무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일그룹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진은 즉석에서 최 전무에 대한 해임안과 함께 그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제안했고 주주들은 압도적인 찬성 박수로 화답했다. 최 전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도진과 서연을 노려보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최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최 전무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고 그의 몰락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최 전무가 사라진 뒤 대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진은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사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약속했다. 그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주들은 도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서연은 단상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하늘에 있는 언니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라고 놈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텅 빈 대강당에는 도진과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 역시 도진 덕분에 아이들을 지키고 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대강당의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서연은 도진의 곁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그녀와 아이들이 내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었다고. 그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첫 데이트 신청이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햇살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선일그룹의 주주총회 소식과 최무성 전무의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비리를 폭로하던 서연의 모습은 정의의 여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화제가 되었고 선일그룹의 주가는 경영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서연과 도진은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진의 저택 정원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열렸고 우진이와 수인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고기를 굽는 도진의 얼굴에는 숯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화보 촬영 때보다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을 챙기는 서연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 있던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처음 이 카드를 받았을 때는 절망 속의 동화줄이었고 그 다음에는 위험한 계약의 징표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의 붉은 실과도 같은 매개체였다. 도진이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담아 서연에게 건네며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카드를 보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아직도 그 카드가 부담스럽냐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이제는 이 카드가 당신 마음에 한도 없는 신용장으로 보여요. 도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는 그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에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선일그룹은 지난 몇 달간의 격동을 뒤로하고 완벽한 안정을 되찾아 있었다. 최무성 전무의 구속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경영 투명화 작업은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다니는 그림자 해결사가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비서실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90도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결재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서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쟁터와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오자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화려한 빌딩 숲이 맞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었지. 안락한 의자에 앉아 평온함을 즐길 수 있는 위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도진의 집무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던 서연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지난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작성한 그녀의 마지막 보고서였다. 그녀와 도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최 전무를 축출하고 회사를 안정시키는 것까지였고 이제 그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것이 도진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의 과거 이력이나 해결사로서의 이미지가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경영을 지향하는 도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다시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 우진이, 수인이와 함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도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사직서를 내려놓았다. 흰 봉투가 검은색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묵직한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강도진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과 사직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도진은 사직서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서연은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계약 조건이 모두 이행되었기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상투적인 인사를 덧붙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서연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본래의 자리란 것이 도대체 어디냐고. 다시 그 춥고 배고픈 편의점 앞을 말하는 거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도진의 말에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평범한 엄마가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것은 반쯤은 진심이고 반쯤은 도진에 대한 커져가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도진은 붕을 돌려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기세에 눌려 서연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자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양팔로 가두었다. 도진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도진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계약 종료는 고용주인 자신이 승인해야 끝나는 것이라고. 자신은 아직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당신이 없으면 이 거대한 회사가 다시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남자의 절박한 호소였다. 서연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가 가진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현실적인 장벽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했고 도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며 천천히 팔을 내렸다. 서연이 집무실을 나간 뒤 도진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고 서류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바보처럼 그녀를 그냥 보내버린 자신을 책망했다. 그동안 숱한 위기를 함께 넘기며 쌓아온 신뢰와 감정이 고작 종이 한 장짜리 계약서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도진은 의자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주는 공포는 최 전무의 위협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는 깨달았다. 한서연은 단순히 유능한 비서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도진은 재킷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곳, 그리고 그녀가 가장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익숙한 동네의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몇 달 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며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건강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그때보다 더 시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우진이와 수인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를 바구니에 담으며 멍하니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편의점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도 여전했지만 곁에 도진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열었다가 그 안에 꽂혀 있는 블랙카드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도진이 주었던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카드를 아직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을 돌려주는 순간 그와의 인연은 정말로 끊어지는 것이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훅 밀려들어왔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강도진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셔츠 차림에 그는 마치 꿈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도진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계산대 직원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편의점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따지듯 물었다. 왜 인사도 없이 사라졌냐고, 왜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끝내려 하냐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인지 격정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직서를 꺼내 서연의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고, 아니 계약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건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당신이 없는 성공이나 부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러나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서연은 울먹이며 물었다. 자신처럼 흠 많고 가진 것 없는 여자가 당신 곁에 있어도 정말 괜찮겠냐고. 도진은 대답 대신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넓은 품은 얼어붙은 서연의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 안락했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훈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내가 함께 지키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때 저만치에서 익숙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 안에서 잠들었던 우진이와 수인이가 깨어나 도진을 보고 뒤뚱뒤뚱 달려오고 있었다. 아저씨! 라고 외치며 달려드는 아이들을 보며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다. 아이들은 도진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능숙하게 두 아이를 동시에 들어올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한 가족의 행복한 풍경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아이들을 안은 채 서연에게 다가와 한쪽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새로운 카드를 한 장 꺼냈다. 그것은 예전의 블랙카드가 아닌 가족 명의로 된 새로운 카드였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없는 건 똑같지만 유효기간은 평생이라고. 그리고 사용처는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도진이 내민 카드를 받아드는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카드는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서연의 대답에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눈 내리는 편의점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네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뭉쳐져 길게 늘어졌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선일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강도진 대표이사가 출근하는 길에 그의 양손을 잡은 쌍둥이들과
그 곁을 나란히 걷는 한서연 상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서연은 이제 비서실장이 아닌 그룹의 전략기획 본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도진과 함께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들 가족의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진은 서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늘 일정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겁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상관없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건한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을 때 한강 공원의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은 도진과 서연, 그리고 그 주변을 뛰어노는 쌍둥이들의 모습이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도진은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서연은 책을 읽어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가득했던 지난 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부시게 푸른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그리고 신이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블랙카드가 아니라 바로 강도진이라는 남자였음을. 도진이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미소로 답하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한밤중 마트에서 울던 쌍둥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를 얻었고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자는 자신의 왕국을 가진 여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위해 지갑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남자가 서 있을 것이다. 서연의 손에 쥐어졌던 블랙카드는 이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 빛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그들의 앞날을 비추어 줄 것이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한도 없는 카드를 손에 쥔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맑음일 것이다.